이페스 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국사 능력자 되기 프로젝트. 자, 여러분들을 확실하고 쉽고 재미있게 한능검 능력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오태진 교수입니다. 자, 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서간도는 경부선 기억합니다. 자, 서간도, 이회영 경부선, 경부선, 경학사, 구민단, 선흥무관학교가 아니고요. 신흥무관학교가 되겠죠. 다음 북간도는 중대를 기억합니다. 중대, 중광단, 대종교, 북로군정서 이 순서고요. 그다음에 연해주 지방에서는 중요한 중심인물이 있죠. 최이이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범윤, 최재형, 이상설, 이동휘. 그래서 이씨 세 분과 최씨 한 분. 그래서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연해주니까 해서 해주신문이니까 해주에서 발행한 조선신문이란 뜻으로 해조신문이라 하였고요. 최재형은 일단 실업가죠. 그래서 권업회를 중심으로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합시다 라고 해서 권업회 등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은 대한제국에서 내로라 하는 최고위 관료들이 망명한 집단이고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정치적으로 선진 지역, 그러니까 뭔가 정치력이 굉장히 많이 발휘된 지역이라서 타 지역보다 제일 먼저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하게 되고 이 조직의 특징은 이상설과 이동휘가 각각 정통령, 부통령으로 취임한 지역이 되겠죠. 배경은 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러시아와 연합을 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꾀하고자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러시아와 일본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노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그래서 1914년 정도가 되면은 이 러일 전쟁 발발 10주년이 되는 10주기가 되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뭔가 일본에 대해서 복수전을 추진하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1차 대전이라는 것이 터지면서 이 가능성이 더욱더 강해졌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이 이른바 제2차 이 러일 전쟁, 복수전이니까 두 번째로 이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은 우리가 러시아와 동맹을 체결해서 일본과 싸우면 일본을 꺾어버리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을 우리가 세웠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러한 예상은 벗어나고 러시아와 일본이 10년 뒤에는 서로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이 동맹을 체결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원했던 형태의 구도가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 구도가 나왔죠. 그래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러시아 당국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을 당하면서 이상설은 연해주에서의 활동이 상당히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연해주 지방, 거긴 제목이 중국 본토라고 써 있는데 동의회, 해조신문,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등이 있는 곳이 중국 본토가 아니고 연해주 지방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람 이름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범윤, 최재형, 이상설, 이동휘 그리고 단체로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서간도는 경부선 이회영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위치를 바꾸어서 중국 본토로 가봅니다. 중국 본토는 북경과 상해 두 군데가 있거든요. 먼저 북경부터 상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가 먼저 두각을 나타나게 된 배경은요. 그 상해라는 지역 자체가 중국 강남 지방의 중심 도시가 됐고 1차 아편전쟁 결과 일찍부터 개항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나라들이 이 지역을 일찍부터 조개지로 삼아서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큰 도시는 아니었으나 난징조약 체결 이후에 큰 대도시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외국인들이 잔뜩 거주하게 되면서 중국 어떤 지역보다도 상해는 가장 국제적인 글로벌한 도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선진물을 접하기 위해서는 이 상해로 넘어가는 유학생들이 많았다는 것,
그 개념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국권 강탈 이후에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혹은 망명자들이 상해로 넘어가서 중국인 혁명가들과 일찍부터 교류하면서 어떤 근대 국가로의 어떤 전환 내지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열기가 막 끌어오르면서 축적되는 지역이 바로 상해였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동제사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이 동제사 할 때 동자, 앞으로 동자가 많이 나올 텐데 이 동자는 한 가지 동 같을 동자를 쓰게 됩니다. 이 동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 독립운동 단체에서 이 동자가 들어가는 경우 많거든요. 요거는 다름 아닌 공화할 때 함께 공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동 사상에 입각한이라고 하는 건 공화 사상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동과 공은 공이라는 그 개념으로 평등이라는 공화국 수립의 어떤 배경이 되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동 사상에 입각한 공화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해에는 동제사가 조직되면서 공화주의 사상을 꿈꾸는 그런 혁명가들이 많이 유학을 가게 됩니다. 우리 대표 자료는 신규식, 박은식 등이 있고요. 1915년 북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신한혁명당이 나오는데, 이 신한혁명당을 당수가 이상설입니다. 방금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기 그 한시방향 가면요, 거기 연해주 지방 보이시죠? 거기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결성을 하고 정도령에 취임했던 게 이상설이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당국에 의해서 오히려 대한광복군 정부가 강제로 해산을 당하고 이상설은 다시 북경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경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요, 결국 신한혁명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한광복군 정부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명칭이 북경에 가서 신한혁명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경으로나 가서 북경이 택해졌던 이유는 이 지역이 항일의 기운이 매우 강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연해주는 지금 항일이 아니라 오히려 친일의 기운이 강한 지역이죠. 그런데 북경은 다시 항일의 기운이 강해지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시기였고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상설은 북경으로 가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혁명을 위한 당을 만들겠다 해서 신한혁명당을 만든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은 정부를 수립하기가 어려웠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한혁명당이라는 정치 조직 형태를 취하게 됐던 것이고, 그런데 이 신한혁명당도 이상설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고종 황제를 이 지역으로 망명시켜서 망명정부 수립을 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설은 어디까지나 고종 황제의 신하였지 뭔가 새로운 나라와 국가체제의 수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고종 황제의 영원한 신하로서 존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황제를 모시고자 하는 신하지 내가 뭐 새로운 나라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실 이상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상설을 우리 독립운동가 제1세대로 규정을 하는데, 독립운동가 제1세대의 특징은 어떤 위정척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국왕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조와 황제국 체제, 제국 체제 내에서의 신하로만 살았던 사람이고, 다만 이제 위정척사에서 계몽이라고 하는 계몽운동으로 전환되는 그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이 꽤 보이는데요. 그 과도기에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10년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 나라가 망한 이후에 어떤 요렇게 흐름이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 황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계몽운동가들, 바로 이들을 뭐라 하냐면은 입헌 군주제를 만들고자 한 사람들. 그러니까 군주는 존재하지만 군림은 하지만 통치를 하지 않는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통치는 누가? 이런 헌법에 입각한 내각을 수립해서 통치하는 형태를 채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대표 상징이 바로 방금 공부한 이상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설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각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 하더라도 황제는 인정했던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상설이 신한혁명당을 만들었을 때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북경으로 고종 임금을 탈출시켜서 망명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한혁명당의 당수로 고종을 추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상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설 선생이 1917년에 사망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고 본인은 왕의 신하로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이상설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상설을 뭐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명명하냐면 최후의 대한제국의 관료였다. 전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최후의 대한제국의 관료, 대한제국 최후의 관료가 이상설이고, 이상설이 이제 사망했다는 것은 더 이상 대한제국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그럼 대한제국이 아니라 이상설 죽은 다음에 뭐예요? 황제도 인정하지 않고 바로 대한제국에서 민국으로의 전환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이상설이 죽음으로써 결국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바로 뭡니까? 공화국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한국 최후의 국민이 바로 이상설이고 신한국. 그래서 이상설이 죽음으로써 신한국이 등장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별표 치세요. 조소왕의 대동단결 선언이다. 그래서 이펀 군주제 질서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이상설이 죽음으로써 이런 대한민국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계몽운동가들도 이제 완벽한 어떤 그 진보적 개념의 공화주의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쓴 대동단결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상사적으로 얘기하면 요 이전 1917년까지를 구한국이라고 한다면 1918년부터를 새로운 민국 개념이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신한국이다. 그래서 1917년까지는 구한국의 체제가 존속하는 분위기였다면 1918년부터는 새로운 한국의 등장이라 할 수 있고, 그럼 구한국과 신한국의 차이는 구한국은 제국을 지키고자 했고 신한국은 민국 개념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으며, 제국의 사상가가 누구냐? 이상설이었는데 반해 이런 이상설의 죽음으로써 18년부터는 바로 조소왕이 기초한 대동단결 선언 시대로 넘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1917년 이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17년 이후 조소왕이 기초한 바로 대동 단결 선언이 신한국 최초의 선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본토에서 북경에서 이상설이 사망한 이후 대동단결 선언 가로열고 1917년 조소왕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17년 조소왕이 기초한 대동단결 선언에 입각해서 새로운 한국을 결성해야 한다. 그건 뭐겠어요? 민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동단결 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경술국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한국 최후의 날이지만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그러니까 즉 경술국치로 인해서 쓰러진 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쓰러진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 황실이 소멸한 때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럼 대한제국의 황제권이 소멸한 것이지 황제권의 소멸은 곧 민권과 민국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 통치가 아니라 경술국치는 바로 황제권의 소멸이요 민권의 신생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게 조소왕의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매우 중요하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해에서는 동제사, 그다음 북경에서는 1915년 만들어진 신한혁명당에서는 초기에는 이런 이펀 군주제라고 하는 황제권을 지키는 형태의 이펀 군주제를 채택한 형태였다면 1917년 대동단결 선언 발표 이후 혹은 이상설의 죽음 이후에는 바로 이렇게 민국 개념, 바로 신한국 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입각해서 상해에서는 신한청년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가면 동제사 다음이 신한혁명당, 신한혁명당 다음이 신한청년당이 되겠죠. 그 과도기가 신한혁명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제사, 신한혁명당, 다시 신한청년당은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주도하였는데, 그때 청년하면 주목되는 분이 김규식이라는 분입니다. 똥을맹이 치고 신한청년당 당원이었던 김규식은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대표로 파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별표 쳐야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세계 1차 대전이 종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1차 대전에 종전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게
1914년부터 시작을 해서 1918년에 끝이 났죠. 그래서 1914년은 전쟁의 시작이요, 1918년은 전쟁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폭력의 시작이 혹은 야만과 잔인의 시작이 1914년이었다면 18년은 폭력이 끝나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918년 직후에 이 1차 대전 종전 직후에 연합국 중에 하나인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있어서의 체결하는 회담인 파리 강화 회담이 약 1년간 개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년부터 1919년까지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하는 것이 개최가 되면서 전후 질서 체제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뤄진 내용은 패전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패전국이 보유한 식민지를 독립시킨다라는 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강화회담에서 패전국이 보유한 식민지 독립, 끊어 읽어볼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 식민지에 해당되죠. 조선은 지금 일본의 식민지입니다. 그럼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이 독립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물음표와 희망을 갖게 되는 건데, 신한청년당에서는 1차 대전이 끝났고 파리 강화회담에서는 요 식민지를 독립시킨다라고 하는 그 의제가 다뤄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한국 측 대표로서 김규식을 파견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청원하는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패전국이 보유한 식민지를 독립한 거였지 모든 식민지를 독립시킨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연합국이 주도하는 파리 강화회담의 중요한 의제였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다만 우리는 이제 일본은 사실은 이제 패전국이 아니라 일본은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독립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하는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거. 여기에 크게 실망을 한 김규식은 곧이어 어디로 가냐면 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전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이 모이는 사회의 어떤 그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회담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회담에는 왜 이렇게 말이 안 됩니까? 전 세계의 모든 식민지를 해방시킨다라는 내용의 의제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개최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주도하는 회담이고, 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만국 사회당 대회라고 하는 회담에서는 모든 식민지를 독립시킨다, 해방시킨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파리 강화 회담에 참여해서 결국은 독립청원서를 제출했지만 독립하지 못했던 당시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김규식은 바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규식은 본인을 사회당 대표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면서 많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에 있어서 미국, 프랑스, 영국이 주도하는 회의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회의에 대해서 이게 패전국이냐 모든이냐에 따라서 우리 측은 아무래도 어느 쪽에 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가담하게 됩니까? 바로 이쪽으로 가담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좌가 되고 여기가 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파들은 이제 미영프고 좌파들은 러시아, 이제 중국 공산당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웬만하면은 어디에 가담하고자 하는, 좌익들에게 가담하고자 하는 어떤 사회주의적 성향, 공산주의적 성향에 가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공식,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곧 독립운동가라는 공식이 형성되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은 당시에 이런 회담에 있어서의 의제와 참여국가와 그 참여국가들끼리 있어서의 어떤 그 식민지 처리 문제에 대한 원칙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좌파들과 좌익, 공산주의라던가 사회주의라던가 하는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월북을 한다던가 북한 정권에 참여한다던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 현대사에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기에서 이제 갈등도 많이 생기게 됐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파리 강화 회담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죠. 그래서 이 10년대에 있었던 상해 동제사와 신한청년당 이야기, 그 다음에 북경에서의 신한혁명당 이상설의 죽음과 조서왕의 대동단결선언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볼까요?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자, 이 태평양을 건너간 1910년대에는요. 사실은 이 미국에서 우리 동포 사회가 형성된 게 하와이에서예요. 하와이로 우리가 이민을 가게 되면서인데, 당시에는 그 아시아권에 있는 노동자들을 이런 그 미국의 하와이라던가 멕시코라던가 하는 곳으로 노동 이민을 많이 떠났습니다. 배경은요, 그 유럽에서 그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와가지고 미국에서 노예 노동을 시키면서 했던 이런 흑인 노예 노동이 미국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사실상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흑인 노동자들을 대신하는 흑인 노동자들을 더 이상 노예 노동 형태로 혹사시키지는 못하게 되니까 흑인 대신에 꽁 대신 닭이라고 이 아시아 계통에 있는 아시아인들을 그 미국의 그런 노동자로 이렇게 고용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쿨리 노동이라고 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쿨리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흑인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노동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인이나 우리 한국인들이 이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이주하게 됐던 것은, 하와이 이민하면 하와이에 그 사탕수수라고 하는 농장이 있었어요. 그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서 계약 이민 형태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남자들이었겠죠? 왜 사탕수수였냐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설탕의 수요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탕의 공급 원료죠? 사탕수수를 베어서 설탕으로 제당하는 그런 산업이 육성했는데, 그럼 설탕이 왜 올라갔냐면요. 당시에 여러분들 티타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보면 토끼가 맨날 시간 늦어서 시간을 뛰어다니면서 차 시간에 늦어서 하면서 막 뛰어가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영국의 웬만한 그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오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지금쯤 시간이죠. 지금쯤을 티타임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홍차를 마시는 게 당시에 거의 유행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홍차가 아니라 뭐예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먹는 게 유행이듯이 거의 지금 문화로 잘 잡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홍차를 먹을 때 이게 너무 쓰니까 그게 이제 설탕을 같이 넣어 먹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알을 먹듯이, 혹은 바닐라 라떼 이런 거 먹듯이, 혹은 카페 라떼 이런 거 먹듯이 당시에 홍차를 먹으면서 이런 설탕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대거 필요했는데 흑인들은 쓸 수가 없게 됐죠. 흑인들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니까 아시아 계통에서 이제 거의 납치하다시피 인신매매하듯이 중국인이나 한국인들 데리고 가는데, 근데 그나마 이제 미국은 인권을 좀 중시 여긴다라는 어떤 표방을 했기 때문에, 벌린 게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그 영사인데, 중국인이라든지 이제 아시안 계통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 하면서 나름 그나마 좀 나은 형태의 대우를 받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노동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가 하와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 하와이로 처음 이민을 갔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하와이죠. 하와이. 그래서 1902년입니다. 그래서 1902년에 하와이로 떠날 때 우리 한국인들이 전원 100% 남자들만 떠났는데, 남자들만 떠나게 된 계기는 당연히 노동 이민이었기 때문이죠. 사탕수수 농장에서. 근데 1902년 하와이로 떠날 때 그 배를 타고 갈 때 배가 정말 놀랍게도 이 이름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이 타고 있을 것 같은 배 이름입니다. 바로 갤리코라는 배를 타고 하와이로 출발했어요. 갤릭이 뭐예요? 마늘이란 뜻이죠. 그래서 마늘을 좋아하는 한국인들답게 갤리코를 타고서 하와이로 출발했고, 하와이에 출발해서 1903년에 하와이에 도착을 했어요. 미국 도착하는데 1년 걸린 거죠. 배 타고 가는데. 그래서 도착한 건 1903년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한 일이 뭐겠는지, 바로 노동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여기에서 엄청난 혹사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부르는 말이 애니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애니깽이라는 말은 하와이 원주민 말로
사탕수수를 타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 애니깽 농장에서 한국인들이 같이 거기서 노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출발했다 해서 하와이 이주라고 써 있죠. 그래서 하와이 이주한 게 1902년이고 이때부터가 미주 지역으로의 한국인들의 이민 역사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1905년에는 자, 거기 써있는 1905년 이후부터는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안창호가 주도하여 공립협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공립협회를 만들게 된 이유는 나라가 지금 거의 망하고 있잖아요, 본국이. 근데 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던 한국인들이 어떤 사건을 이제 격려하면 안창호가 1달러 지폐를 두고 한국인들끼리 진흙탕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달러 팁을 이제 미국인이 줬는데 그거를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한국인 동포들의 모습을 보고 미국인 백인들이 깔깔대면서 조롱하며 비웃고 웃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안창호는 마음이 너무 아팠던 나머지 나라를 잃어가는 우리 국민들이 조국을 잃어가는데 이 해외에서 서로 돕지는 못할 망정 이 1달러 하나를 더 받겠다고 동포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조롱하는 백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나라를 잃어가는 민족은 사익을 우선시 여기지 말고 공익을 앞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공익을 앞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세운 것이 바로 공립협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창호의 대공주의라고 합니다. 대공주의는 우리 민족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라, 이런 뜻이에요. 나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민족 전체의 이익을 생각합시다 라는 뜻으로 공립협회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1905년 안창호가 주도하는 공립협회이고 1907년에는 대동보국회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동보국회 역시 대동이라고 하는 건 크게 하나가 되어서 나라의 은혜를 갚읍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이제 공익협회나 대동보국회 등을 만들면서 활동을 하다가 자, 이제 드디어 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1908년입니다. 이 1908년에 그 미국의 우리나라 그 1차 한일 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파견됐던 친일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1905년 1차 한일협약으로 인해 1905년에 부임해온 미국 스티븐스가 귀국 기자회견에서 SF 샌프란시스코에서 귀국하면서 뭐라 했냐면,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을 행복하고 굉장한 큰 영광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라는 식의, 그러니까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큰 축복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게 되어요. 미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친일 미국인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많은 한국인들이 크게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티븐스의 어떤 귀국 발언에 대해서 미국에서 활동 중이던 이 노동 이민을 갔던 분들이 있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장인환 의사와 전명훈 의사 두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름답게 권총을 장전하셔서 스티븐스를 저격해서 사살을 하게 돼요. 이것을 장인환 전명훈 의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장인환 전명훈 의사 사건이 발생을 하자 많은 동포들은 이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석방과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서 구국 기도회 겸 모금 운동을 전개하게 되어요.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그때 많이 활성화돼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들의 구명 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을 국민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회는 미국 가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국민회에서 국민회 이런 식으로 간판을 달고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 국민회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 역시 안창호입니다. 안창호는 왜냐하면 공립협회를 만든다던가 대동보국회를 만든다던가 하면서 민족의 사소한 이익보다는 큰 것을 보아라, 큰 민족의 이익을 생각하라는 맥락이었던 거죠. 그래서 민족의 단결을 표방했고요. 그래서 1910년에는요 이 국민회를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인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것까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민회가 있었는데 이 대한인 국민회는 사실 전 세계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건
세계적인 조직이었다. 그래서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한국인들이 사는 지역이라면 어디서나 지부 등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라 볼 수 있고, 그 배경은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구명 활동을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910년에 나라가 드디어 망하고 말았죠. 마침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914년이 됩니다. 1914년이 되면, 자,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미국이 참전하는 세계 제1차 대전이 발생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포들도 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에서 참전 준비를 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1914년에 대조선국민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군복과 무기를 갖춰서 군사훈련을 했으며 퍼레이드를 마쳐서 했고요. 이걸 주도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방장관격에 해당하는 군무부장에 취임한 박용만입니다. 그래서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독립전쟁을 위해 조직한 것이 대조선국민군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앞선 1910년에는 경술국치의 비극적인 그 소식이 전해지자 멕시코로 망명했던 전 대한제국의 군인이었던 이근영이 멕시코의 메리다라는 곳에 그 무관, 사관들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숙무학교라는 걸 만들기도 했다. 그러니까 미주 지역의 멕시코의 숙무학교라던가 하와이에서의 대조선 국민군단은 모두 대한제국 출신들의 장교들이나 군인들이 만든 무관학교 내지 군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활동했던 단체들과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되 미국 전체로까지 확대해서 알아두면 더 좋겠다. 자, 팁 들어갑니다. 하와이, 그러니까 1902년이 되겠고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러 간 한국인들이란 뜻으로 갤리코라는 미국의 배를 타고 갔다. 그래서 원주민 말로 애니깽이라고도 불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만들어진 단체가 1905년에 공립협회, 두 번째 대동보국회, 1907년 대동보국회, 해서 공대로 외운다. 하와이 공대로 외우시면 돼요. 하와이 공과대학, 하와이 공대 외우시고 장전으로 외운다. 장전, 권총, 피스톨, 릴로드 한 다음에 스티븐스를 저격, 살해하고자 했다. 살해했고, 그래서 그분들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회가 곧 대한인 국민회로 발족했다. 그리고 경술국치의 비극적인 비보가 전해지자 멕시코 메리다로 근거지로 옮겼던 전 대한제국 장교 출신이었던 이근영은 숙무학교를 만들어서 무관 양성을 준비하고 있었고, 4년 뒤인 1914년에는 1차 대전 발발하면서 바로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하와이에서의 한국인들로 중심이 된 군대를 육성하기도 했었다까지입니다. 그래서 하와이 공대 장전으로 일단 외우고, 하와이 공립협회, 대동보국단,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스티븐스 저격 살해 사건, 그리고 대한인 국민회와 숙무학교, 대조선 국민군단 등으로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까지의 내용 정리했고요. 미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하면은 거기 안창호가 있죠. 안창호뿐만이 아니고 사실 두 분이 더 계세요. 한 분은 누구냐? 방금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든 박용만과 또 한 분은 누구냐?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특히 박용만과 이승만은 서로 호영호제, 의형제를 맺을 만큼의 절친 사이였는데, 나중에 임시정부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둘이 노선이 맞지 않아서 완전히 원수지간처럼 서로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맘만 브로더스라고 했는데, 하와이 진주맘만 브로더스, 이게 바로 맘만 브로더스가, 진주만 브로더스가 박용만, 이승만입니다. 박용만, 이승만, 하와이 진주만. 그래서 하와이에서 주로 활동했던 분 박용만과 이승만이고, 특히 박용만은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대조선 국민 군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승만은 이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어요. 군대를 여기서 만들어서 뭐하냐? 군대 만들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게 이승만이었고, 그래서 서로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한편 안창호 내용 잠깐 볼까요? 이분의 호가 도산 안창호죠. 우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을 가면
도산공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도산공원의 명칭이 바로 이 안창호 선생의 호를 따서 만든 기념공원인데, 그래서 그런지 도산공원에 가면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이 이 도산공원이 안창호 선생을 위한 공원인지를 아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제가 근현대사를 가르쳐 드리고 강의하면서 정말 놀랐던 것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하며 뭐 잊지 않겠습니다, 뭐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보고 제가 요즘 큰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사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나 의외로 한국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 사실 도산 안창호 선생 그 기념공원을 가면 안창호 선생 동상이 서 있어요. 근데 압구정동 놀러 간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도산공원을 가신 분은 거의 없거든요. 압구정동을 만약 간다 하면 성형하러 가시거나 피부과를 가신다던가, 아니면 로데오 거리 가신다던가, 술 먹으러 가신다던가, 놀러 가신다던가, 아니면 또 끼케야 뭐 웨딩 촬영하러 간다던가, 뭐 백화점 간다던가, 이게 다시 실제로 도산공원을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사실 평일날이긴 했지만 오전에 도산공원을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아무도 없더군요. 아무도 없고 정말 한적해서, 야, 여기 진짜 이 공원 나밖에 없는데, 이 넓은 공원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도산공원을 제 것처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백인 가족 한 너댓 분 정도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백인들이 우리나라에 딱 봐도 놀러 온 배낭여행 중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이렇게 책 하나 들고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 앞에 서가지고 그 한국 관광을 소개하는 책자를 보면서 서로 이렇게 보고 안창호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 그 백인 아버지가 상세하게 그 책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안 봐도 뻔해, 이 사람은 한국의 독립운동가고 미국에서 활동했고 일본과 싸웠던 사람이야. 한국인들의 어떤 집단적인 이익을 더 중시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좀 이렇게 좀 참아라라고 했던 유명한 한국 독립운동가지. 안 봐도 비디오 그렇게 설명하는, 자기 딸들과 아들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을 보고 사실은 저는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우리나라의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쨌건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압구정동에 있는 도산공원이 사실은 이 안창호 선생을 위한 공원인데, 그럼 또 도산이 무슨 뜻이냐, 이걸 또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도산 안창호는 하와이로 건너갔던 이민 1세대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박용만 선생이랑 같이 이렇게 건너갈 때, 이승만과 함께 건너갈 때 안창호 선생이 그 갤리코의 그 배 위에서 멀리 보이는 그 오하우 섬 있죠. 하와이에 가면 오하우 섬에서 5개 섬인가 그렇잖아요. 그때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 2개를 보면서, 아, 여기는 앞으로 내 제2의 고향이야 라고 하면서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 보였던 산봉우리 2개를 가지고 그 도산이라는 명칭을 쓴 거예요. 하와이에 있는 섬이란 뜻으로 하와이 섬도자에 마운틴 산자 써서 도산이라는 명칭을 썼던 겁니다. 그럼 도산이라는 말 자체가 갖는 게 뭐예요? 오하우 섬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하우 섬. 그래서 하와이에서 망명했던 분이시다라는 뜻으로 도산 안창호라고 얘기하였고, 이분은 78년생이시죠. 78년생이신데 물론 1878년생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1870년대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거든요. 이승만은 참고로 75년생입니다. 이승만은 75년생, 김구는 76년생이고요. 그리고 안창호가 78년생이고 안중근이 79년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승만, 유명한 독립운동가, 대단한 독립운동가 이승만, 76, 제일 형이죠. 그 다음 다시 75, 76 김구, 그 다음 78 안창호, 79 안중근이거든요. 그 다음에 80년생이 김규식, 81년생이 신채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76년생부터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요 시대에 해당되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제가 70년대 후반생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분위기에서 100년 전 제 나이 때쯤 되는 분들이 지금 한창 뭐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제 나이 때에 지금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금이 2025년이니까 당시 1925년 제 나이 때가 이제 몇 살쯤 되냐면 4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40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40대, 50대? 40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무조건 맞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바뀌지가 않아서, 그래서 임시정부가 20년대에 대분열과 대난립과 서로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안타까운 점이었죠.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익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공리를 내세웠기 때문에 내 사익을 내세우지 말고
그 나라의 이 이익을 먼저 앞세워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안창호는 앞으로 통합과 단결을 강조하는 그런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7, 8년 평안도 출생이시고 97년에는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했던 계몽운동가이며 1912년에는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했다고 써 있는데 대한인국민회는 1910년에 이미 조직을 하고 있고 이분이 간부로 들어간 게 12년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조직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1달러 때문에 싸우던 게 어디였어요? 샌프란시스코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흥사단은 191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흥사단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샌프란시스코 흥사단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흥사단스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있는 곳이죠. 그 이정우가 뛰고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가 사실 100년 전쯤인 1913년에 안창호가 흥사단이라는 걸 만든 곳인데 흥사단이라는 뜻이 뭐냐면 누구나 다 선비가 되어야 한다. 천민처럼 살지 마라고 한 거예요. 지금 1달러 때문에 지금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은 쌍민과 천민의 모습인 것이죠. 쌍민과 천민의 모습.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모두 다 선비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만들기도 했던 것이고요. 19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였고 1930년 국내로 송환되는데 이분이 사실은 국내 상해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국내 압송이 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윤봉길 선생의 의거, 상해 홍코공원 의거로 인해서 일본 경찰에 의해 상해에서 체포가 돼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옥고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잠깐 가출옥을 했었는데 1937년에 수양동호회라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일제시대 그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때 내선일체라던가 창씨개명을 이제 하기 직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독교 신자들이 민족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철야 부흥 기도를 막 합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이 신사참배니 내선일치라고 하는 일본의 강압적인 그 요구에 대해서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는 이 기독교 한국인 기독교 신자들이 이 일본의 어떤 신사참배라던가 이런 거에 맞서서 싸우다가 기독교 신자들이 대거 체포되는 사건이거든요. 그 한국 기독교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이건 천주교 쪽이 아니라 개신교 신자들이 체포될 때 그 개신교가 중심이 돼 만든 단체의 이름을 수양동호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수양동호회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게 안창호였기 때문에 안창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체포가 돼서 수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2차 수감을 했고 결국 그 병이 위중하여 감옥에서 출소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일본 천황을 이렇게 좀 나무라는 유언을 하면서 38년 서울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분의 인생 또한 매우 파란만장했죠. 하와이에서 출발했고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내로 체포가 되어 와서 또 수양동호회 사건으로 다시 재구속되기까지 그리고 병으로 돌아가시기까지 이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사신 분이 안창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1910년대에 있던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3점짜리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개념을 지금 강조드렸어요.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1910년대는 그 지역을 구분을 할 것. 지역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한 페이지 안에 다 담아 놓았잖아요. 그래서 서간도에 있어서는 서간도는 어떤 단체가 있는가? 경부선을 꼭 기억해라. 북간도는 뭐가 있는가? 중앙대학교 북로군정서를 기억해라. 연해주는 누가 있는가? 연해주이죠. 그래서 여기는 활동했던 분들을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되 대한광복군 정부를 꼭 기억해둬라. 그 다음에 중국 본토죠. 중국 관내지방 중국 본토에서는 어떤 단체가 있었는가. 그래서 이 동제사라던가 혁명당, 신한혁명당이라던가 신한청년당 등을 구분하시되 신한혁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한혁명당에서 드디어 복벽주의가 청산되고 공화주의가 발표되는 대동단결선언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공화주의로 귀결되었다는 걸 기억해라. 또 미국 같은 데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와이 이주, 그래서 하와이로 이주한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분들이
공대 장전을 기억하라 했죠. 하와이 공대 장전. 그래서 국립협회, 대동보국회, 장인환, 전명훈 의사, 대한인국민회, 그리고 멕시코, 특이하게 멕시코에 있었던 숙무학교라고 하는 걸 기억해둬라. 이근영이라고 하는 분이 대한제국 무관 출신으로 만든 것이고,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라. 그래서 1차 대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는 연해주에서 조직된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선 대한광복군 정부, 하와이에선 대조선 국민군단이 존재하였다. 그래서 이때 활약한 분들을 구분할 것 꼭 강조해 드리고, 두 번째 이제 어젠다가 뭐냐면은 이 10년대에서는요, 어떤 그 국권 회복은 당연한데 회복하고 난 이후에 정치 체제를 뭘로 둘 것인가. 그래서 복벽주의와 공화주의 내에서의 대립을 기억해라. 그래서 복벽주의와 공화주의를 만약 묻는다면 1910년대 국내에서의 대한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독립의군부는 의병 조직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것으로서 의병이다 보니까 복벽주의고, 공화주의는 계몽단체들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다. 그래서 책임자는 박상진이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독립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 10년대 독립운동이었고, 113페이지 보시면 3.1운동의 폭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역시 이것도 민족사의 큰 의의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의의가 있지만 이 내용은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1운동의 그 배경은요, 말씀드린 대로 1919년이라는 시점에서 1차 대전 종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대외적인 배경으로 얘기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폭력과 야만의 시대가 끝이 나고 평화와 인권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믿음이었고요. 이거를 보여주는 파리 강화회담에서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를 독립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처리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1차 대전 종전 이후에 파리 강화회의에 식민지 독립 문제가 의제가 논의가 되었으니 당연히 이에 대해서 식민지를 겪고 있는 우리 측 대표를 파리 강화회담에 파견하여 우리도 독립시켜달라는 청원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란 뭐냐면 미국 대통령 윌슨이 패전국이 보유한 식민지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원칙을 제시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윌슨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인데 미국의 윌슨은 파리 강화회담에서 식민지 독립 원칙을 논함에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패전국이 보유한 식민지를 독립시킬 것이다. 이게 바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 자결주의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민족 자결주의는 식민지 독립을 위한 원칙이지만 이때 민족 자결주의의 대상이 될 만한 나라는 패전국이 보유한 식민지 백성이었던 것이죠. 식민지 국민들. 그래서 이것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독립운동가들은 미국의 실망을 크게 했던 겁니다. 미국의 실망을 하니까 누구한테 눈을 돌린 거예요? 러시아 레닌에게 눈을 돌렸던 거예요. 바로 밑에 러시아 10월 혁명을 통해서 당시 볼셰비키, 그러니까 즉 공산당이죠. 러시아 공산당의 지도자인 이 레닌은 모든 피압박, 제국주의 압박을 당하는 이 식민지의 모든 백성들을, 민족을 해방시켜야 한다. 모든 민족은 해방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의 모든 식민지를 독립해야 한다. 이게 레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쪽에 마음을 둬요? 미국 윌슨이겠어요? 러시아 레닌이겠어요? 네, 소련 레닌이었던 겁니다. 소비에트 연방이라 하죠. 그래서 소비에트라는 말 자체가 사회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가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국내의 독립운동가들도 크게 미국 쪽을 따를 거냐, 소련 쪽을 따를 거냐라는 좌와 우로 분열됐던 겁니다. 이 계기가 아직은 아니지만. 국외의 독립선언, 북한도에서의 무호 독립선언과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28 독립선언 등이 있었고, 때마침 1919년 1월 21일 덕수궁 함령전 기억나시죠? 덕수궁 함령전에서 식혜를 먹고 갑자기 고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사망한 직후에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던 시기가 3월 1일이었기 때문에 3월 1일은 지방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 3월 1일이 또 일요일이었다고 그래요. 이 일요일 날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로 있죠. 여기 종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요 앞이 지금 보신각 앞이거든요. 요 앞을 바로 이 덕수궁에서부터 쭉 오던 이 상여 행렬이 요 앞을 지나가면서 동대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여 행렬이 지나가는 연도에서의 요 종강역 사거리 있죠. 여기 사거리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던 거예요. 그 상여 행렬이 지나가는 걸 보기 위해. 그래서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탑골공원, 지금의 종묘 있죠. 종묘 앞에 탑골공원 앞에서 원각사 10층 석탑이라는 큰 탑이 있잖아요. 거기 위에 두 사람이 올라가, 연희전문학교 학생, 보성전문학교 학생 두 학생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바로 민족 기미독립 선언문을 크게 외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3.1운동인데요. 3.1운동의 전개 과정은 말씀드린 대로 고종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던 3월 1일을 독립만세운동의 시작점으로 보았다. 그날을 이제 디데이로 잡았던 것이고, 그래서 제1기를 보면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따로 하던 때가 있었어요. 태화관은 요 종로 근처에 있었던 식당인데, 당시 천도교회 교주였던 손병희의 부인께서 운영하시던 밥집이 태화관입니다. 그래서 이 태화관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밥집에서 독립선언식을 하는 그림이 하나 보일 거예요. 33인이 모두 참여했던 건 아니고 당시 4명은 사정상 불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화관 독립선언식에서는 사건이 크게 터질 것을 우려해서 이 33명 가운데 29명만 모여가지고 밥집에서, 식당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한용운이 선언문을 낭독한 다음 만세삼창을 하고 모두가 다 종로 경찰서로 들어가서 자수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날 것이었습니다. 그때 태화관 독립선언식에 기민독립 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은 최남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최남선은 나중에 친일파가 됐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때 이 말이 유명한 중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5등은 이에 조선의 독립국인, 자주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는 기민독립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5등은이라고 하는 게 5그레이드가 아니라 5등은이니까 위란 뜻이죠. 우리들은 이란 뜻입니다. 이에 조선의 자주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그 유명한 기민독립 선언문입니다. 미국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의 독립 선언문을 외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민독립 선언문을 외우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짜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 잘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그런가? 내가 뭐 나라에 대해 관심 많고 사회에 관심 많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요즘 그러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조차 모르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공약 3장에서 한용운은 뭐라 했냐면, 이 기민독립선언문 말미에 3개, 공약 3장이라고 해서 이거는 꼭 지키자 해서 3개를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비폭력 평화 시위를 해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시위를 하되 폭력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적대적이지 말아야 한다.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요즘에 이런 말 했다가는 어디 가서 맞아 죽을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옛날에 손병희 선생, 최남선 선생, 한용운 선생과 같이 민족대표 33인은 일제에 대하여, 일본에 대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흔히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흔쾌히 발표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서 존중하라, 적대적이어서 안 된다, 광명정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시위는 어떤 현상입니까? 어떤 양상입니까? 폭력적인 현상의 시위가 꽤 많죠.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1기는 태화관입니다. 그래서 1기, 3.1운동은 1기 태화관이라는 손병희 선생의 손병희 선생의 부인께서 운영하시던 태화관에서 선언식을 하던 시기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고종의 상여 행렬이 지나가던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던 탑골 공원에서의 선언식이에요. 탑골 공원 선언식. 그래서 이게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하던, 학생들과
연희 전문, 보성 전문 학생들이 주도하던 학생 서울시민 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 주도기. 그다음에 3기가 뭐냐면 장날 시위, 장날 만세 시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3월 1일에 시작됐던 만세 시위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농촌에서의 장날 만세 시위로 확산되던 시기인데, 요 도시가 어디냐면은 철도가 지나가던 대도시 중심으로 운영됐대요. 그래서 철도가 지나가는 경부철도라던가 경인철도라던가 하는 이런 철도에 있는 큰 그 도시들 중심으로 지방에서 확산이 되어 갔고, 이 과정에서 일제가 무력 진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화성에서 있었던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의 그런 하이라이트는 태화관 선언식에 이어 탑골 공원에서의 서울에서의 그 3.1 만세운동 주도기고, 장날 만세 시위하는 과정에서 일제로부터 폭력적인 진압을 당하고 말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기는 해외 확산기라 볼 수가 있어요. 결과 우리는 비폭력 평화 시위를 전개했지만 일제는 총칼로 우리 민족을 탄압하였고 사상자만 2만 3천 명이 넘게 나왔다. 그래서 결국 평화롭게 일본과는 할 수가 없구나, 평화 시위로는 맞설 수가 없구나라고 하며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별표 쳐야겠죠. 그래서 3.1운동의 결과는 우리 민족의 민주적 의사가 정확하게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보면은 민족 지도자들이 일기에 참여했지만 학생들과 시민들도 참여했고 지방에는 농민들이 다 참여했죠. 그럼 각계각층, 말 그대로 사회 지도층 인사, 학생 계층, 서울 시민 계층, 지방에는 농민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진정한 뭘 일으켰느냐? 공화를 이룩하였습니다. 공화라고 하는 건 신분, 계급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이에 어떤 그 함께 참여하면서 한 목소리를 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공화가 이룩되었고, 여기에서 합의된 내용이 뭡니까? 조선의 독립이죠. 일제로부터 우리는 절대 지배를 받을 수 없다라는, 한마디로 이에 대한 확인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걸 뭘 굳이 확인해야 되는가 하긴 싶겠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에 대한 내용이죠. 조선인들이 정말 독립을 원하는가 해서 다 같이 독립을 원했다. 누구 하나 독립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물론 친일파들은 아니었겠지만 이게 바로 공화주의가 될 수 있고, 그럼 조선의 독립을 한마음 한 목소리로 똑같이 외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 민의를 받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임시의정원의 수립인 것입니다. 임시의정원이 뭐냐면 의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회입니다. 의회. 그래서 임시의정원이 수립됐고, 이에 입각해서 임시의정원에서는 대표들을 선출한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임시정부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시의정원에서 처음 선포된 걸 뭐라냐면은 임시헌장이라고 하는데, 이 임시헌장에서는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어요. 마치 요즘 말로 하면 헌법 전문 같은 건데, 지난 김인년 3월 달에 우리 민족이 모두 조선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한성에서 의를 일으킨 이래로 각 주에 광복하여 300여 주에 이르는 대표들이 모여 그 뜻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들은 이곳에 모여서 임시의정원을 결의를 하고 여기에 입각해서 정부를 결성해서 우리 민족 구성원들, 우리 동포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독립을 위한 임시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르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또 3.1운동으로 크게 놀란 일제는 더 이상 무단 통치로는 한국민들을 지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또 세계 여러 나라들의 비난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자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여 문화 통치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민족의 공화를 깨기 위한, 우리 공화를 깨기 위한 일제의 어떤 분열 정책이 획책되는 것이죠. 또 한편 우리와 같은 식민지인 인도라던가 중국, 우리보다 엄청 큰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런 인도의 독립운동과 중국의 독립운동인 오사운동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일어난 반식민지 해방운동의 바로 스타트, 그 첫 시작이 우리 민족이었다는 데 세계사적인 의의 또한 있어요. 우리보다 더 큰 나라들인 중국이나 인도 역시 영국이라던가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3.1운동과 같은 큰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조그만 동방에 있는 조그만 약한 나라, 뭐 어떤 광고를 보니까 전 지구상의 면적이 0.0197%에 불과한 0.02%에 불과한 우리 한국이 바로 이 식민지를 겪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선봉에 서서 바로 독립과 해방의 기치를 내건 민중운동이 시작되었다는데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고, 이 영향이 바로 중국이라던가 인도와 같은 10억 뭐 혹은 8억이 넘는 그런 나라들에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해냈다는데, 또 그 나라가 우리를 따라서 하게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나라, 바로 우리나라인 것이죠. 인도나 중국에 영향을 주었다는데 큰 영향이 있는 겁니다. 한편 그 밑에 민족 자결주의에 비교해서 미국 윌슨과 소련 레닌의 그 민족 자결주의에 비교해서 미국 윌슨은 패전국 식민지를 독립시킨다. 소련 레닌은 모든 식민지를 해방시킨다. 그래서 결과 미국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3.1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소련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오는?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민족 내부가 둘로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목소리는 누구나 한 목소리를 갖게 되었는데, 지금도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의제가 뭐냐? 어떤 수단을 택할 것이냐? 독립을 위한 수단에 있어서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면서 결국 분열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만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념에 대한 문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것도 갈등이 되는데, 이 수단 그러면은 이제 외교로 독립할 거냐, 아니면 무장투쟁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실력 양성을 통해서 할 거냐, 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갈등 분열이 되고요. 이 이념 갈등의 개념은 뭐냐면 지금도 겪고 있는 좌익이냐 우익이냐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익과 우익에서 좌익 노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을 말하고, 우익 노선이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체제를 우리가 채택할 것이냐, 그래서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뭐 이런 식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토지개혁 문제라던가 하는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해서 결국 우리 민족 독립운동 노선이 분열되는, 또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면서 해방 이후에도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는 그런 기회가 됐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우리 민족의 비극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